무엇을 공부하여야 하는가? 1. 일당직 노가다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잘하는 방법부터 배워나가고 그 일과 관련된 책부터 먼저 읽어라. 현장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 일 좀 잘할 수 있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여라. 그 일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너는 무슨 일을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야단을 호되게 치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이 너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너에게 더 좋다. 부자 되는 법 같은 책들은 읽지 마라. 헛꿈만 꾸게 되면서 일확천금만 노릴 테니까. 2. 무슨 일을 하건 일 못한다고 따돌림 당한 경험이 많다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것이 좋고 오로지 일에 대한 숙련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위 1,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래 3, 4, 5, 6은 모두 무시하여라. 3. 나이에 상관없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엑셀이다. 나는 윈도우가 나오기 전 도스에서 들어가던 로터스 123부터 배웠고 그래프 작성 기능이 없었기에 하버드 그래픽스도 배웠다. 이게 모두 80년대 말이었는데 엑셀이 등장하였고 함수를 익혔다. 나이 70을 바라보는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으나 여전히 웬만한 것은 다 할 줄 안다. 엑셀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돈과 관련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엑셀과 연동되는 액세스도 배워두면 좋고 궁극적으로 모스마스터 자격증을 따면 어디에 가든지 컴퓨터 사용 능력으로는 인정받는다. 모든 함수를 외워야 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일을 할 때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 함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하는 단계에서 그 함수를 찾아서 적용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4. 그 다음에는 다른 어떤 외국어보다도 먼저 영어 공부를 하여야 하는데 어중간한 실력이면 실전에서 사용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토익 700점 직원과 토익 900점 직원이 있을 때 영어 사용 기회는 900점 직원에게 집중적으로 주어지고 그러면서 그 직원의 실력은 계속 증가하게 되지만 700점 직원의 경우에는 900점 직원이 휴가나 병가 등의 이유로 자리를 장시간 비울 때 비로소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당연히 900점 직원보다는 그 능력이 열등하기에 이 직원은 안 되겠어 라고 찍히기 마련이다. 하지만 토익 만점자라고 해도 사고력이나 논리력이 떨어지면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게 된다. 죽어라 공부해도 영어 실력이 늘지 않으면 포기하고 영어와는 무관한 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영어 실력을 높이고자 영어 사용 국가로 워킹 헐리데이를 가거나 어학연수를 가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한국에서 영어 실력을 웬만큼 닦은 뒤에 가면 효과가 있겠지만 중간도 안 되는 실력으로 가면 말짱 도루묵이다. 의외로 회화 공부를 영어 공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글쎄다. 미국 거지들도 영어 회화는 잘한다. 하지만 어린 자녀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하고 싶다면 회화를 공부하는 것이 좋다. 5. 그 다음에는 자신의 문과적성과 이과적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스스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나는 각종 적성 검사들을 크게 믿지는 않는다. 문과 적성은 문장 이해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의하여 판정될 수 있으며 이과 적성은 각종 기계들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의하여 판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헤어 드라이어를 살펴보자. 헤어 드라이어 속에는 모터가 팬을 돌려주어 바람이 나오고 그 바람의 강도를 선택할 수 있고 뜨거운 바람을 원하면 스위치로 강중 약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어떤 드라이어도 모터가 돌지 않으면 뜨거운 바람을 나오게 하는 히터는 작동하지 않는다. 모터가 안 도는데도 뜨거워지면 고장난 것이다. 고등학생 수준에서 헤어 드라이어를 분해하고 그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각의 부품들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한 후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면 이과적 재능이 탁월한 것이다. 물론 이때 모터가 돌아가는 원리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과적성을 키우려면 초중생 때부터 각종 과학 키트들의 조립을 좋아했어야 한다. 레고 조립을 잘한다거나 공룡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다거나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초중고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스티븐 존슨의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를 자녀와 함께 읽어볼 것을 적극 권유한다. 공대 전자과나 전기과를 나온다고 해서 이과 적성 적합성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은 정말 전혀 아니다. 수많은 공대 졸업자들이 겉보기에는 전문가 같지만 암기 지식의 보유자들이기에 실제 현장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경우가 많다. 당신이 공대 졸업자라면 헤어 드라이어를 분해하고 얼마나 정확히 아는지 스스로 판단하여 봐라. 10중 8구 대충 아는 정도일 것이다. 이과 출신자의 대충 아는 지식은 실전에서 전혀 쓸모가 없다. 고교 시절에 배우는 논술은 과목과 분야를 막론하고 논리력을 키우는 것이기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논술은 인문계 논술이며 자연계 논술이나 수학 논술은 적어도 내 눈에는 영재 뽑기 문제들 같이 보인다. 당신이 20대 이상이고 문과적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공무원하고의 다툼은 판례 해석 다툼이다 해서 하나 제시하였으나 여기서 하나 더 제시한다. 아래 내용은 등록세 부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1999-1224 선고 982 10387 판결문의 판결문이다. 밑에서 언급된 법조문들은 1999년 당시의 것이며 현재의 법조문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잘 모르는 단어들은 검색하여 이해하라. 판시사항 1.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유물 분할의 기준인 지분 비율의 의미. 2.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 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위와 같은 법리는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공되든지 여부. 판결 요지 1.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 및 무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율을 농지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기타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공유 합의 및 총유물의 분할에 대한 등록세율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 교환 또는 매매로서 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제5호에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재반 사항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 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 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지분 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문. 원심 판결 중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31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상속 및 무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율을 농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기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공유, 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에 대한 등록세율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실질을 중시하여 제5호에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 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재반 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 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 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 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함이 없이 원고와 원고 2, 원고 3이 그 공유에 속하였던 그 사건 임야 11필지를 협의에 의하여 분할함에 있어서 각 임야별로 당초의 공유 지분을 초과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등이 당초의 공유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토지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등은 위 공유물 전체를 일괄하여 공시지가 등 가액을 기준으로 공유 지분에 상응하게 분할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에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는 상고 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유물 분할로 인한 등기의 등록세율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이러한 위법은 이 사건 청구 및 등록세 및 교육세 부가처분 부분에 대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는 이유에 있다. 2. 상고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한 상고 이유가 없고 따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바도 없으며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안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이 위 판결문에 나오는 공유물 분할에 대한 원칙들을 최대 2시간 내에 혼자 힘으로 아주 확실히 이해하고 어째서 원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파기하였는지도 이해한다면 당신은 문과적 소질이 많은 것이다. 위 판결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문과적성은 크게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각종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격리 회계, 행정, 건축, 무역, 금융, 공무, 법무 등의 업무에서 고위직을 탐내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6. 이제 다시 무엇을 배워야 할까를 생각하여 보자. 우선은 강 건너 저쪽에서 발생하는 일들보다는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중 당신이 모르는 것들에 대해 공부하면서 학습 능력을 길러야 한다. 학생이라면 학업에 충실하여야 하는데 개떡 같은 과목이라 할지라도 학점은 당신이 학습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1차적 기준이기 때문이다. 학습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며 그 능력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스스로 키워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꼭지가 고장났을 때, 하수구가 막혔을 때, 화장실 환풍기가 고장났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세금 고지서가 나왔을 때, 소송을 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계약을 하여야 할 때, 그때마다 배워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세상 아닌가. 나는 나 자신의 학습 능력을 키우고자 별짓을 다하며 살아왔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나는 한강변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옆에 강변북로와 철도와 일반 도로가 나란히 놓여 있다. 도로가 많다는 것은 교통소음이 아주 심하다는 뜻이다. 한강변이므로 유리를 전면에 많이 배치하여야 하는데 밖에서 소음 측정을 하여 보니 종종 80데시벨이 넘었다. 바로 옆 고급 빌라는 수입산 삼중 유리를 사용하였으나 실내에서 낮에 48데시벨이 나왔고 좀 시끄러웠다. 이는 곧 내가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고음의 바이올린 소리를 제대로 못 듣게 된다는 뜻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심히 구글링을 하였고 소음 차단 관련 논문이 영국에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았다. 마차가 다니던 길에 자동차가 다니면서 소음이 커졌으나 영국인들은 건물을 새로 짓는 대신 옛날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200파운드 정도를 주고 논문 자료 하나를 구입한 후 열심히 공부하였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근거로 창문 프레임을 설계하여 발주하고
유리도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지도 알려주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실내에서 들리는 소음은 컴퓨터 펜 소리 정도 들리는 40데시벨 이하이며 설치 당시에는 한국 유리의 관련 자료도 넘겨주었다. 이런 게 학습 능력이다. 학습 능력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도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엑스터시도 느끼고 도파민도 솟아난다는 것을 나는 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 창호 회사나 유리 회사에서 소음 방지 전문가를 찾으려고 할 텐데 나는 왜 고생을 사서 했을까? 기본적으로 나는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경험적 지식은 존중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사례에 대한 해결 능력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